그래서 중요한 한반도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지금 사건에 다들 주목을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얼마 전 발사한 수중 폭발 핵 미사일, 이름을 헤일로 지었습니다. 네. 헤일에 대해서 이게 세계 최강 무기급이다, 이렇게 분석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뉴스에서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무기인지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말하면 수중 핵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점에서 팍 폭발을 하면서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그 해안가 주변을 집어삼키는 이런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해일이 50m 정도 높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항구 도시를 그냥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얼마나 큰 탄도를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해일이 얼마나 이느냐가 달라지고 50m면 한 15층 건물 정도는 되지 않나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위력이 강력하다는 거고, 러시아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무기를 개발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의 폭발력을 자랑하고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타겟하는 게, 목표하는 게 이제 그 항구와 군함들이 있는 곳 있죠. 네. 거기를 이제 회의를 순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집어삼키는. 집어삼키는 이런 식의 무기인 거죠. 그래서 근데 북한 무인정이 네. 싫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무기를 201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 자위 2012라고 하는 국방 전람회에서 비공개로 보고가 됐고, 2년 사이에 약 50여 차례에 걸친 실험이 있었고 29차례 정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실전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헤일이라고 하는 무기는 이제 시험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돼 있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는 이걸 운용할 수 있다. 단순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간에 수행해왔던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항공모함을 들이밀고 그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그 폭격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 곳을 점령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헤일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런 전쟁 전략을 좀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문이 말씀한 이게 왜 세계 최강급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러시아의 포세이돈 있죠.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이미지로만 나오지 실제 사진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된 최강급 무기 중에서는 러시아 포세이돈은 200m까지 올라간다, 헤일이. 나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뭐 북한은 이걸 보여준 거죠, 이미. 그리고 자맹해서 돌아다니는 시간을 보면은 헤일이 두 종이 공개가 됐는데, 하나는 헤일 1은 느린 종이고 그냥 헤일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맹 시간이 59시간, 41시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바다 밑을 계속 돌아다녔다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59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요격도 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탐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이동하는데 추진체에 핵을 쓰게 되면 59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거리를 나아가게 돼서 미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이 핵탄두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본토 공격을 받았어. 근데 반격을 본토를 막 부셔가지고 거기서 반격을 못하게 하더라도 잠수함은 어차피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더라도 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발생하기 때문에 최강 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하고 전략 무기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북한에서 개발을 했고 실전 배치도 끝났고,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지나고 그 운영하는 모습을 공개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떤 전쟁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무기를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미국 내의 반응도 굉장히 좀 변화된 반응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태평양부 그 삼성 장군 출신의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얼마 전에 NYT에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고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네. 북한과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맺고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태평양 그 부사령관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북미 간의 힘대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손에 맞잡고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 햇빛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과장된 보도다. 라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해일 보니까 이거 무서운 무기긴 한데 북한의 발표는 확인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너무 과장해서 보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전문가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분석하면 뭐가 달라져요? 진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짜에 대비를 할 가능성, 진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렇게 그 어떤 군사력을 깎아내리면 우리가 얻는 게 뭔가요? 심적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닐 자기 만족. 가능성을. 네.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그 무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근데 자꾸 그거를 뭐 종이 모형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ICBM 처음 네. 발사했을 때 저거는 사실 ICBM이 아니라 종이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쳐버리- 지금 그 소리는 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응을 못 하니까요. 현실 도피, 자기 위안 네.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방송 나가면 또 돈을 10만 원, 20만 원씩 받으니까. 되지도 않는 분석력을 가지고 막 하시는데 진짜 위험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근데 그렇게 믿는 미국에서도 어쨌건 그런 변화되는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효과가 있는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러기를 바란다. 그 대답은 북한에 달려있다. 이거는 사실상 어쩌라는 거야? 왜 한 거예요, 훈련? 이거는 사실상 훈련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략자산을 전개했을 때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달라지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 정확한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북중러랑 한미일 대결 얘기를 조금 그 무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북중러가 같은 날 여러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27일이었죠. 27일에 북한이 SRB의 화산 31이라는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고요. 신형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 러시아에서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에 대응해서 동해상으로 대함 순항 미사일 2발과 전략폭격기 2대를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니미츠함을 이제 입항시키면서 한미일 3국 훈련 계획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마 또 어떤 훈련을 좀 따로 진행했던 거 중국에서 같은데요. 처음으로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군사훈련 작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정말 무슨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지금 못 믿어하는 대답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텐션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쭉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정학적 위치,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 놓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중러와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윤석열 정권까지 더해서 이렇게 붙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예전에 미국이 주도하던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다. 뭐 다극화 시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쟁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 하나는 이 다극 중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그럼 1등 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걸 이제 봐야 한다는 건데 우리도 1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다극화 경쟁 시대에서 어느 쪽 힘을 더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좀 봉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순이 격화되면서 좀 드러나고 있는 어떤 본질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현상적으로는 뭐 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패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무기들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북미 대결의 양상에서 예전과 달라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압도하려는 북한과 물러서는 미국,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동원해서 각종 핵 전략 전술 무기를 동원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전에서 운용 가능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별다르게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해요. 외치는 것에 비해서는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주춤하는 듯한 모양새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좀 인상 깊은 현상은 뭐 지난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중국이 그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또 최근에 드러난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가 중국이 운영하려고 하는 경제 협력체에 동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이 달러가 아니라 자국 통화로 서로 이제 교역을 하기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도 중국의 패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양새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의 무인기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미국이 그 사건 이후로 흑해 상공에서의 무인기 이동 경로를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도발적으로 보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중 러와의 대결에서 미국이 실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밀리고 있고 더 강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이익과 이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군사 대응만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이 변화하는 세계판도 이걸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만 할까 싶은데요. 3번, 4번. 뭐 할까요? 서영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3번을 준비하셨다고. 아, 3번 뭐요?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반도체. 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세부 조건이 공개되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격양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의 모든 기업 비밀을 엑셀로 작성해서 제출하다. 저는 무슨 사장님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보시다시피 기사에 나온 겁니다. 뭐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 반도체 원재료 종류별 생산 능력, 공장 가동률, 예상 수율, 뭐 판매 가격 및 연도별 생산량, 뭐 이 미친 거죠. 그냥 기업의 정보를 고스란히 다 내놔라, 네. 이런 얘기인 건데,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반도체 회사에서 굴지의 반도체 회사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구장으로 있으신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핵심이다, 그랬더니 핵심. 그 기사에 나온 게 거의 다인데, 아마 기자들이 엑셀 그러면은 국민들이 많이 아니까 그런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엑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각종 파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 업계의 분위기는 엄청 좀 암울하대요. 어쨌든 중국과의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실제 경영 관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건 거의 끝난 거다, 굉장히 암울하게 여기고 있고, 야, 이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은 방송을 이미 선남사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보고 좀 잘하라고 이런 지적까지 해주시면서 부장님 힘내세요. 네, 영무님 잘한다고 또 칭찬까지 전해줬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꼭 지켜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세상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 업계잖아요. 근데 경쟁 업계가 이거 달라고, 파일 다 달라고, 자료 다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막 나서서 퍼다 주는 거잖아요. 안 주면 돈 안 주겠다고 하고. 그럼 사실 인연을 끊고 미국에서 공장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중국 가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이 시키니까. 이재용 풀어주는 조건이었잖아요, 예전에. 그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도 미국이 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수출 적자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타격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좋아하자, 뭐 중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닌데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인식을 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여 있는 매여 거네요, 있는 관념이.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시장 경제 배우면은 제일 먼저 인용되는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보여. 손이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미국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려고 든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고 뭐 자유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신식민지주의입니다. 네, 이건 미국주의다, 미국주의. 네. 미국을 위한 반도체, 미국을 위한 이권, 미국을 위한 이익 침탈이 우리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언급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 우리 굴지의 기업에 그 기업 자료, 영업 비밀들을 다 갖다 바치라는데 참, 네. 근데 정부 항의를 안 해. 다들 부글부글 하는데 약간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팍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넥타이 부대가 나올 때가 곧 멀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에서 뛰쳐나오시는 게 아니실지. 반도체 공장은 그 노조를 무슨 그 연맹으로 묶나요? 뭐 금속 노조인가요? 거기는? 예전에 그런 건 아니죠? 반도체는 사무금융노조 이쪽일까요? 그 현장 측에서는 노조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아, 한참 삼성은 삼성 못 반도체 만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사무직 노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이닉스 경우는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SK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노조 연맹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그 연맹을 응원하고 싶어서 네, 노조 가입 많이 하시고 다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